내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주간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구약 시즌2 강의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스쿨은 강사과정과 함께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르마니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크게 4개 이정표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거의 마무리했고요. 저희 언저리, 요 언저리까지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그 새로운 역사, 바로 몽골 제국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된 십자군 전쟁에 대해 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죠. 자, 오늘부터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칭기스칸 사제왕 요한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이 2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을 때, 이때 몽골 초원, 저 유라시아 대륙 구석진 곳에서 양쪽 세계를 강타할 먹구름이 일고 있었죠. 바로 유라시아 대륙을 걸쳐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이 그것인데요. 같은 유목민인 투르크족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서방에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완전 이방인이었죠. 이렇게 유럽인에게는 이제 과거 훈족의 악몽이 재현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의 출현 전야 당시 상황, 이 몽골 초원의 역대 패자들은요, 처음에 이제 흉노족이, 그리고 유연 제국이, 그리고 돌궐, 그리고 몽골 제국 출현 직전에는 위구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9세기 중반 키르기스 침공으로 인해서 위구르가 붕괴가 되죠. 843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쪽,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하서 위구르, 천산 위구르라고 하는 군소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키르기스인들은요,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본거지로 돌아가면서 이 몽골 초원에는 힘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면서 다양한 이제 부족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나이만, 그리고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오이라트, 몽골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 몽골 요게 언급된 요 전체 부족 가운데 하나, 이게 이제 나중에 전체가 이제 몽골족이 되는 겁니다. 몽골족. 왜냐, 몽골이 제일 히트치면서 잘 나갔기 때문에 전부 이제 몽골족 한 족속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바로 그들이 바로 몽골 초원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나이만, 오이라트, 그 다음에 메르키트, 몽골, 케레이트, 뭐 이런 그 타타르, 요런 그 족속들이 다 몽골이 되는 것이다. 자, 이 초원 전역에 걸친 장기간의 전쟁으로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분화가 진행이 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이러면서 밤새 안녕 그러지만 이 몽골족 유목 세계에서는 밤새 칼 안 맞으면 정말 다행인 그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 그걸 이제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칭기스칸이라는 것이죠. 자, 칭기스칸은 1162년 때는 이제 금나라의 세종이 즉위해서 최전성기를 구가 중인 그때기에 태무진이 출생합니다. 태무진, 이게 이제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 뜻은 뭐 최고의 쇠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몽고족은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푸른 이리가 흰 사슴을 아내로 맞아서 건설한 나라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말 안장 위에서 생활하는 몽골족, 용맹한 몽고 부족장 중에 한 명인 예수게이와 이 호엘룬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태무진 칭기스칸입니다. 원래 이 엄마인 호엘룬이 속한 족속은 몽골 왕족, 예수게이가 몽골 왕족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왕족에게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부족인데 엉뚱하게 이 메르키트족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게이가 호엘룬을 납치해가지고, 이미 결혼한 이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다. 자, 훗날 이 메르키트족은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태무진, 칭기스칸이죠. 태무진의 아내인 보르테를 납치합니다. 태무진은 그들을
박살내고 이제 아내를 되찾아오죠. 하지만 그 아내가 오자마자 아이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이게 정체불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처음 태어난 이 장남 이름이 주치인데요. 후계자는커녕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방으로 밀려나서 쓸쓸히 이제 병사하게 되는데 출생의 비밀 때문에 이게 아빠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칭기스칸이 알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결국 후계자 반열에서 살아게 된다. 그래서 메르키트 쪽에게 이제 한번 잡혀갔다 온 것 때문에 뭐 메르키트 컴플렉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이후 이제 타타르족, 이 타타르족은요 같은 몽골족 안의 족속인데 금나라, 중국 초원을 거의 정복한 이 금나라는요 EEJ 전략의 파트너로서 이 타타르족을 택해서 몽골족 전체를 이제 컨트롤합니다. 이 타타르족은 금나라를 뒷배 삼아서 같은 부족들을 억압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 친일파 같은 뭐 그런 개념이겠지, 약간. 자, 그런 가운데 1171년 이 예수게이는요, 이 타타르에 대항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나라의 사주를 받고 타타르족이 이제 이 예수게이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태무진이 9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유목민들은요, 손님을 절대 해치지 않는 게 명예예요. 손님으로 왔는데 그걸 해친다, 이건 불명입니다. 근데 이 타타르족은 예수게를 어떻게 죽였는가? 손님으로 맞아가지고 독살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이 칭기스칸은 평생 이 타타르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 이게 이제 그냥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 이 손님 접대 후 뒤통수를 치게 한 거기 때문에 더 깊은 원한이 있었고 결국 이제 처절하게 복수를 하게 되죠. 자, 이후 예수게이의 그 카리스마로 뭉쳤던 이 부족은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태무진, 이 태무진 일가는 어린 시절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부족은 멸절되고 해산되어서 고작 9명만 남게 되었는데 지금의 남시베리아에서 여자와 어린애를 포함한 이 9명이 추적자를 피해서 늑대를 쫓아내고 고기를 잡으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했으니 고생이 엄청 심했겠죠. 자, 훗날 제국의 창건자인 칭기스칸도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완전 노숙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90년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된 태무진은요, 자, 독살당한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요 케레이트족의 족장인 토릴 칸을 찾아가서 의탁하게 됩니다. 이 토릴 칸은요, 태무진의 아버지인 예수게이의 도움으로 케레이트 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 이 토릴과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의형제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붓 아버지인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금나라 요청으로 태무진은 토릴 칸과 함께 이 타타르를 정벌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절하게 복수 응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공로를 금나라로부터 인정받아서 칭기스칸은 어때요? 백부장의 직위를, 그리고 함께 갔던 토릴 칸은 왕의 직위를 하사받습니다. 자, 이후 이 토릴 칸은 이제 옹칸으로 불리게 되죠. 이 옹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왕입니다. 이 몽골어의 옹이 이제 한국말의 왕이다. 우리도 이제 약간 몽골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옹왕, 그래서 같은 어족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대국으로부터 받은 관직은 당시 이제 부족 단위의 유목민에 불과했던 몽골족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자, 1196년 태무진은 쫓겨난 옹칸의 복위를 도와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하지만 옹칸은 수차례 이 태무진의 뒤통수를 계속 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옹칸은 잘못을 빌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과 태무진이 의형제를 맺게 함으로써 상황을 간신히 모면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태무진은 어때요? 자신이 혈통이 없잖아요. 딸은 이제 혈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부하들을 철저하게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서 대우하면서 이로 인해 완전 인기 짱으로 이제 세력을 계속 이제 강대하게 이제 해 나갑니다. 이 케레트 쪽 내에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굉장히 확보하게 된다. 자, 이 무렵
유럽에는요, 사제왕 요한이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비슷한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은 1202년 이제 몽골 최강인 케레이트족 휘하에서 태무진이 승승장구했죠. 자, 그런 가운데 태무진은 이제 옹칸의 딸과 자신의 장남 주치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즉 결혼 동맹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옹칸의 아들 이 생굼이 태무진의 세력 강화를 경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이제 거부하게 되죠. 이후 태무진과 옹칸 사이는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요. 결국 둘 사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이제 태무진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혼인을 승낙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후 태무진이 혼례 상이차 왔을 때 암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게 발각되지만 결국 이 급습 가운데 태무진은 패전을 하게 되고 엄청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태무진은 소수의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발주나 호수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흙탕물을 마시고 19명의 자신을 따르던 지휘관과 충성 맹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발주나 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9명의 지휘관은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면 12명의 사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됩니다. 자, 1203년 결국 세력을 키운 이제 태무진은 케레이트 족장 토릴 옹칸을 찾아가서 결국 양측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이제 옹칸은 져요. 그리고 어디에 몸을 의탁하는가? 나이만족에게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나이만족도 같은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리고 토릴이 속한 케레이트족 역시 기독교도였다. 이 케레이트족은요 기독교도예요. 거기에 왕인 이제 옹칸은 사제왕 요한으로 그래서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옹칸의 유산은 그 집안에 속한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태무진은 거절당한 혼인을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의 뜻대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옹칸에겐 조카 3명이 있었어요. 이 3명의 공주를 결혼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이 소르각타니 베키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태무진이 자신의 막내 아들 톨루이의 아내로 삼게 하죠. 이 소르각타니 베키는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자, 그녀를 통해서 이 칭기스칸 가문에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유입이 된다. 이 톨루이와 이 소르각타니 베키 사이에서는 여러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몽케와 이 쿠빌라이는 어때요? 나중에 제국의 칸이 되죠. 그리고 훌라구는 일칸국의 건설자가 됩니다. 특히 이 훌라구는요 유럽의 기대처럼 실제로 이슬람 제국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혀요. 그래서 당시 질긴 목숨의 이 아바스 왕조의 숨통을 최종적으로 끄는 것도 바로 훌라구였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제왕 요한, 동방에 있는 기독교 왕이면서 또 제사장의 가장 근접한 인물, 이 사제왕 요한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제국을 무너뜨린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이 훌라구가 이 사제왕 요한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다. 자, 9세기 후반이요.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동쪽으로 갔던 이 네스토리우스파 당나라에 와서 이제 경교란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랬죠. 잘 흥황하다가 당나라 멸망과 함께 결국 경교는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 북부에서는 이 경교는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왜냐? 다수의 이 현지인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1세기 이후 이 경교,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요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왜냐? 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이 몽골 초원에도 이제 진출하게 돼요. 이 유목민족들은 이 탱그리라는 하늘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을 쉽게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이제 전파된 후 굉장히 이제 부흥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늘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상당히 이제 의미가 비슷했다. 자, 이들은, 이 유목민족들은 수령의 결정에 따라서 집단 개종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군가? 바로 이 케레이트족, 그리고 나이만족, 웅구투족이 그 중에 하나이죠. 자, 이들은 같은 종교를 믿어서 이 부족 간의 통혼으로 서로 긴밀한 교류를 했다.
바로 이 케레이트족 족장 토오릴 칸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이것이 서구에서 사제왕 요한의 전설을 잉태시킨 어떤 모태가 된다. 이 케레이트족 이 족장이요 사냥을 갔다가 눈보라의 길을 헤매다가 네스토르스파 기독교 요 경교의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족장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고 이 부족 전체가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오릴은 이제 오랫동안 서방에서 찾은 이 사제왕 요한의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면서 또 기독교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문은 대대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할아버지인 마르구스, 성경적으로 마가입니다. 이 마르구스가 이 금나라에 붙들려 가서 나무로 만든 당나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요 천막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1190년경 한 쫓기는 신세의 청년이 이 토오릴 칸에게 일신을 의탁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훌륭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칭기스칸이 되는 것이죠. 자, 1206년 45세의 테무즈는 이제 칸에 등극합니다. 부족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어때요? 칭기스칸, 강력한 군주를 뜻하는 칭기스칸으로 옹립이 되면서 몽골족이 이제 통일이 됩니다. 이제 난세가 종식되면서 이제 이후 몽골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칭기스칸은요 부족 간의 납치나 또 몽골인을 노예로 삼는 이런 악습들을 다 폐지하고 법의 우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이 합리적인 이 인사를 통해서 제국다운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과거 한 부족의 명칭에 불과하던 몽고는 이제 몽골 초원의 종족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그는 종래의 그 희족제를 해체해서 중국을 통일한 금나라의 그 군사제도인 십진법으로 군제도를 개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10호, 100호, 1000호, 만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리더, 장군은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만호장 여기는 자신의 신복을 보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대로 조련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군율로 자기들끼리 그동안 대립과 반목만 하던 요 몽골 유목민은 가공할 만한 기마 군단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들은 유목민 풍습대로 농업을 천시하고 상업을 우대하면서 동서교역로인 실크로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1206년 이제 칸에 오른 칭기스칸, 그는 이후 20년간 1207년부터 1227년 죽을 때까지 어때요? 대외 원정을 하게 되는데 1218년까지는 이제 그 화살이 동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키르기스, 오이라트, 탕구투 다 무너뜨리고 금나라와는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제 금나라는 수도를 개봉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최종 멸망은 이제 칭기스칸의 다음 칸인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 때에 1234년 금나라의 멸망 외우기 쉬워요. 1234년입니다. 그때 멸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1218년까지는 동부가 원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1218년 이후 관심을 서쪽으로 돌리면서 요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죠. 카라키타이.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카라키타이의 건국자 야율대석, 그 야율대석과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 산자르가 1141년 카트완 전투에서 한판 딱 세게 붙는 거. 요 소식이 이제 당시 2차 십자군 그 즈음에 서방에 전해지면서 최초로 사제왕 요한의 전설이 유럽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즈음 칭기스칸이 1218년 카라키타이를 무찌르고 할 요 즈음, 1218년 요 즈음에 유럽에 있는 십자군에게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강타합니다. 그 내용은 뭐였는가? 바로 다이당의 후손이 동방에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아랍과 싸우면서 십자군을 도우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당시 5차 십자군을 우리 살펴봤죠. 이집트에서 카이로 공략에 실패하고 황제인 프리드리 2세를 계속 기다리고 안 오죠. 결국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퇴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고전 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소식, 바로 이 다이당이 동방에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아랍과 싸우기 위해서 십자군을 돕기 위해서 진군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 그 다이당의 후보
사자가 2명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제 그 당시에 동방에서 벌어졌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후보가 누구인가? 바로 쿠출루크다. 쿠출루크. 이 쿠출루크는요, 나이만족의 왕자입니다. 이 나이만족은요, 네스토르스파 기독교를 믿는, 전체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 왕자니까 또 기독교도이죠. 그러니까 요 사제왕 요한의 첫 번째 후보입니다. 근데 이 나이만족은요, 1204년 칭기스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서쪽으로 간신히 도망 나온 나이만 그 태자 쿠출루크가 있었어요. 그는 1208년 서쪽에 있는 카라키타이 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세워진 망명정부 서요라고도 하죠. 이 카라키타이의 왕인 야율 직노고의 신임을 얻고 그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1211년 그 서쪽에 있는 신흥강국 무슬림 신흥강국인 호라즌과 동맹을 맺고 자신을 받아준 장인을 제대로 통수를 칩니다. 그 장인을 유폐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서쪽 타린문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카라키타에는 이 소수의 지배층인 거라는 불교를 믿고 있었고 다수의 이 피지배층은 무슬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왕인 나이만 왕자 이 쿠출루크가 등장하면서 자 그는 나이만족 기독교도였다고 했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그는 지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불교로 또 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슬림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가 이제 과거 이제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1218년 몽골에 의해서 이 카라키타는 멸망하게 되는데 자 몽골은 당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방군으로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거의 무혈 입성하게 되죠. 이 쿠출루크가 어때요? 무슬림인 이 호라든과 충돌을 했고 또 전직 기독교도 왕자였기 때문에 요 다해당의 후보로 이제 오르는 첫 번째 인물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그는 이 아무다리아 강을 건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쪽까지 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어쨌든 후보 첫 번째 인물이긴 하지만 뭔가 필요 충분 요건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 그 후보가 누군가? 그 다해당의 후보 이제 두 번째 후보가 누군가?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 와우. 자, 칭기스칸은요, 카라키타이, 서요를 이제 멸망시키고, 이 서요의 완충지가 사라지면서 이슬람의 최강자인 이 호라즘과 동쪽의 야생마인 칭기스칸이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칭기스칸은요, 이 호라즘과는 이제 뭐 싸울 생각이 없어서 너무 멀기도 하고, 그냥 평화로운 교역을 원했죠. 당시 호라즘은요, 셀주크 투르크가 세약해진 틈을 타서 이슬람의 맹주로 바통 타치를 하는데, 술탄, 이 무하마드 때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잘 나가니까 그는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하지만 교만했던 그의 바보짓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제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의 바보짓이 뭔가 한마디로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한 일본과 유사해요. 죽은 이렇게 웅크린 사자의 코털을 뽑은 건데 바로 이게 1218년에 있었던 오트라르 사건입니다. 자, 호라즘 국경 도시에 있는 오트라르 거기에 450명의 몽골 상단이 체류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을 이 오트라르의 태수가 간첩죄로 처형하고 또 그 상품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보낸 사절단을 죽이면서 그들은 2차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칭기스칸의 복수가 시작되고 그 복수는 엄청 신속하고 또 엄청 나게 파괴적이었다. 자, 1219년부터 1225년까지 7년간 이 호라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호라즘은 지도에서 사라지죠. 공중 분해됩니다. 자, 칭기스칸은 20만 군대를 이끌고 무려 3,200km를 행군해서 옵니다. 그리고 전사한 병사는 유골이나 유품이 고향에 전달됐는데 이러한 문화는요 일사각오의 전투 정신을 갖게 했다고 해요. 말 위에서 싸우는 이 마상 전투에서만큼은 이 몽골족을 당할 민족이 없었고요. 실크와 이 가죽도 이 전쟁터에서 한몫했다. 이 촘촘하고 질겨가지고 이 화살촉은 박혀도 뽑기 쉽고 또 상처도 덜 입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포짐도 방지한 그런 옷을 입고 싸웠다. 이 호라즘 군대는요, 첫 전투부터 전면전을 치렀다가 주력 부대가 완전히 괴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이 몽골군의 이 엄청난 전투력에 놀라서 그들은 어때요? 모스크에 가서 알라를 열심히 찾아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애초에 이런 사단을 일으킨 오트라르의 태수 이날죽은요, 생포되어서 눈과 귀에 펄펄 끓는 샘물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부하라는 짓밟히고 사마르칸트는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죠. 그리고 몽골군은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에 따라서 그 응징도 비례적으로 이제 대갚아줬는데요. 1221년 이 호라즘의 수도 우르겐치를 이제 공격하는데 이들은 완강히 저항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함락을 앞두고 항복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간청하죠. 하지만 칭기스칸은 거부합니다.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삼는다. 그리고 아무다리아 강둑을 터뜨려 가지고 우르겐치를 아예 수장시켜 버리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이 지역 몽골 초원 여기에서 이제 동방 여기를 접수한 이후에 자, 오트라르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서방에 있던 어디예요? 여기 호라즘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3,200km 엄청난 행군. 그리고 수도 우르겐치 여기는 수장을 시켜버린다. 수장. 자, 당시 이제 이 호라즘 난민들은 이제 강도떼가 돼가지고 서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같은 무슬림을 계속 약탈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던 무슬림들은 이들을 개라고 불렀다네요. 이들에 의해서 1244년 예루살렘이 다시 무슬림에 의해서 재함락된다. 자, 칭기스칸은 어때요? 강력한 무슬림 제국인 호라즘을 격파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제왕 요한의 후보에 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는 기독교도가 아니었죠. 예. 아까 얘기했던 쿠출루크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도였죠. 물론 나중에 불교로 개종을 하지만은 칭기스칸은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도 아니었고 또 개종한 적도 없고 그래요. 하지만 서방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신들의 적인 무슬림 제국을 격파한 거잖아요. 호라즘을.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 그럼 기독교도 아닌가? 이런 그 희망회로 돌리면서 이제 칭기스칸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위기에 처한 십자군을 도와줄 동방에 있는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제이면서 또 왕인 요한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 후보가 바로 칭기스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1210년에서 1220년 전후 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요 사건들, 특히 쿠출루크와 요 칭기스칸이 이슬람 맹주인 호라즘과 군사적인 충돌을 한 상황, 요게 이제 어때요? 사제왕 요한에 대한 환상을 집요하게 간직한 유럽인에게 이 다이당 후손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당시 동방 기독교는요, 동방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적죠. 하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대 사건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서방에 이제 약간 뻥이 섞인 그 뉴스로 이제 가짜 뉴스로 전달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전설에 꾸준히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어떤 특정 목적의 선전용 팜플렛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칭기스칸도 개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쿠출루크도 개종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용 팜플렛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요 네스토르스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 가운데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된 것이다. 또 서구 유럽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을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제왕 요한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십자군을 도와주리라는 어떤 지푸라기 같은 꿈을 반영하면서 없어질 듯 하면서 이 사제왕 요한에 대한 환상, 이 전설이 계속 수세기에 걸쳐서 이제 서유럽에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꿈은요, 여지없이 깨집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복제국, 바로 칭기스칸 군대죠. 정복제국의 말발굽에 온 유럽이 곧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자, 1222년, 그러니까 다이당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그 이듬해에 유럽인은 몽골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호라즘 술탄 무함마드의 이 바보 짓에서 시작된 이 칭기스칸의 서진, 이것은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는데요. 자, 술탄 무함마드는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되니까 도망가요. 경악을 하고 도망갑니다. 호위병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칭기스칸은 어떻게 하는가? 명장인 제베 수부타이에게 2만 군사를 주고 생포해 오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는 불안에 떨면서 1년을 도망 다니다가 카스피해 인근 조그만 섬에서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는데, 자, 추격조로 갔던 이 제베 수부타이는 어때요? 가니까 생포해서 오라 그랬는데 죽은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은 회군하지 않고 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 남부 초원에 짠 하고 등장한다. 이러면서 몽골 군대와 유럽이 처음 만나게 된다. 여기에 이제 호라즘 군대를 이제 무너뜨리고 어때요? 도망간 그 무함마드 술탄을 잡기 위해서, 생포하기 위해서 이제 제베 수부타의 추격조를 보내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카프카스 산맥을 넘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자,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1222년 러시아 군대를 이제 격파하게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서방 원정 중에 어때요? 서하, 이 탕구트가 반기를 들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1227년 징기스칸은 돌아가서 서하를 이제 다시 응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서하 공격 중에 징기스칸은 죽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결국 이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랬다고 합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서하인, 탕구트인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 그대로 지키면서 탕구트는 완전히 멸종되게 되죠. 당시 이제 66세의 일기로 칭기스칸이 죽게 되는데, 자, 칭기스칸이 죽으면서 유럽과 이슬람은 잠시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는데 그들의 후계자에 의해서 결국 이슬람 세계 또 기독교 세계는 거의 초토화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은 잽 공격에 불과했고요. 더 큰 재앙, KO 펀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 그 창건자인 칭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